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북한 파병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병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2,000명이면 4개 연대인데 저는 이 사람들의 생환율 90%는 못 들어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밑그라인더라 그래서 고기를 갈아 넣는 소비에트 아주 전술,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갈아 넣는데 12,000명이라 그러면은 지금 그게 딱 열을 치거든요. 와. 하루에 그 사상자가 1,200, 1,300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치면 이 사람들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부상병이나 아니면 사망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날씨에. 예. 북한이 러시아에 또 파병했다는 뉴스가 지금 떠들썩하잖아요. 이래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12,000명을 파병한다.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North 인정했습니다. Korean soldiers training at a Russian military portion of base. those soldiers have already moved closer to Ukraine towards Russia's Kursk Oblast. 북한군 수천 명이 속속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모습은 물론 이들을 수송하는 군용기 이동 경로 정보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유례 없는 지상군 파병이에요. 사실상 북한이 뭐 훈련 교관, 파일럿 등을 조금씩 우방국들에 보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지상군을 직접 파병한 적은 북한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한 일을 자기가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일단 우리 국정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12,000명 규모를 북한이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병력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1차로 보낸 인원이 한 1,500명인데 북한의 이제 특수전부대 요원들이에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청진과 함흥, 항구로 수송함들을 보내요.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은밀하게 1,500명의 병력을 나누어 태워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이제 보낸 겁니다. 자,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극동 지역에 뭐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벤시스크 등에 분산돼서 현재 러시아 군부대 내에 주둔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더 많은 규모의 북한 군인이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병사와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망자도 많이 나올 거고 우크라이나가 입을 피해도 예상돼서 굉장히 큰 일이고요. 일단 우리 국정원이 위성사진 몇 장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우스리스크 군사시설 연병장이에요. 북한군 400명이 운집한 정황을 이 에어버스라는 민간 위성이 포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바롭스크 군사시설에도 240명이 운집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국정원이 직접 대한민국 위성으로 포착한 사진을 보면 청진항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함대에 타고 러시아로 떠나는 장면까지 우리 정부가 직접 위성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미 확인 소식에 의하면 쿠르스크 북쪽에 있는 러시아 기지에서도 북한군이 식별이 됐다. 그렇게 된다는 뜻은 북한군이 완편 사단 규모로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단별로 찢어져서 여러 전쟁에서 책임 지역을 맡아가지고 작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러시아는 처음에 발뺌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영상을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북한군으로 보이는 집단들이 러시아군의 군복과 보급품을 받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러시아 군복. 이게 분명히 북한 내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군복 자체가 러시아 군복 같은데? 넘어가지 마라. 러시아어까지 공부 안 시켰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감청에 입수한 러시아 군인들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지금 보시면은 저기 군복 채촌 기준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동복도 있지만 여름용 피복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개입되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겨울을 나고 여름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일단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계는 약간의 어떤 소강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은 게 종전협정밖에 안 남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 여름 구멍 나눠줬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굉장히 길어질 양상이다. 그럼 두 번째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날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북한이 군사를 파병함으로써. 말하자면 이제 1년치의 모든 보급품을 한 번에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장기전으로 가게 때도 이제 계속해서 주둔시키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에게 북한군이 보급품을 받는 장면을 저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이제 보여지게 되니까 사안의 심각성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 북한군을 어떻게 파견을 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고? 이게 그 러시아의 아마 요청이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병력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쪽 뭐 이집트, 인디아,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북한 파병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병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2,000명이면 4개 연대인데 저는 이 사람들의 생환율 90%는 못 들어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밑 그라인더라 그래서 고기를 갈아 넣는 소비에트 아주 전술,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갈아 넣는데 12,000명이라 그러면은 지금 그게 딱 열을 치거든요. 와. 하루에 그 사상자가 1,200, 1,300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치면 이 사람들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부상병이나 아니면 사망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날씨에.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애초에는 뭐라 그랬냐면 공식적으로 파병한 게 아니라 그 브리아트족이라고 있거든요. 그 브리아트족이 우리랑 DNA가 가장 가까워요. 얼굴 딱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언어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랑 DNA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브리아트 병으로 이제 위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그 북한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은 이제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 게 올 초에 김정은이 항공육전병 부대 공수부대 훈련을 갖다 김주회와 함께 시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9월과 12월에 계속해서 특수부대 훈련 현장을 갖다 현장 지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잠깐 생각해보세요. 뭐였을까? 아 이미 파병할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시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로 치면 특전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병대라든지 아니면 그 지원대대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부대를 보내주겠다 이거인데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부대였는데 우리로 치면은 그 특전사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질 경우에는 이제 공수부대 같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침투해가지고 뭐 그 중요 시설 파괴, 요인 암살을 하는 그런 부대인데. 와. 최정예 부대 아니에요, 북한? 오, 차력팀인데. 오, 나 못 들어가. 쇠사슬을 쇼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역사의 도전들을 짚으시며 뭔가 혁명을 보이해온 붉은 정착입니까?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현지 시찰하셨습니다. 그 명성과 실체만으로도 적이 두려워 덤빌 생각을 못하는 전쟁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에요. 이게 러시아 측에서는 욕을 했겠죠. 이제 파병을 좀 해달라. 그러면 친구가 급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돈이 필요해가지고 몇십만 원 째째하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몇 억 지원해주고 연대 보증까지 해준 거예요. 그럴 경우엔 나중에 내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너도 도와달라라는 메시지거든요. 이들이 이제 뭐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부대인데 이들은 일반 군인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이 사람들은 인간 자체가 병기입니다. 이런 병기들을 갖다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실전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지금 이 말이 정확히 맞는 게 저희 담임했던 선생님이 이 폭풍군단 특수부대 출신이셨거든요. 근데 이 손 자체가 너무 훈련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좀 변형이 왔었는데 가끔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청와대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제 청와대 들이치는 훈련을 하는데 너무 한 동작, 그 외통길, 벼랑길을 계속 타다 나니까 마지막에 가는 분들은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죽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한 그 담임견이라는 분 그때 시절이 김신조 사건 일어났던 그 특수종해부대 그 부대거든요. 폭풍군단으로 개편이 됐는데 이게 폭풍군단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 방금 전에도 나온 영상을 보면요. 저기에 나온 그 군인들의 체력을 보나 키를 외모를 볼 때요. 그 중에서 에이스들만 뽑아놓은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전투 경험을 심어줘서 나중에 우리도 이제 현대전을 할 때 얘들로 교관들을 모집해서 어떤 훈련을 도입할 그런 계획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지금 파병하는 게 과연 옳은가를 봐야 돼요.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북한군이 지금 현대화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핵 무장만 완성하면은 걱정 없이 먹고 살 거야라고 했는데 정작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뭐 벌써 지금 18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핵은 가지고 있지만 쓰질 못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거 내 그림이야? 그러면은 재래식 전력 현대화 시켜야겠네. 그리고 우리 병력들 재래식 전쟁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투자해야겠다, 도박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난 6월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군사 동맹의 단계를 격상시킨 거거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평등과 주권 존중, 설린과 호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에 관한 국가 간 조약이 조인됐습니다. Несмотря на внешнее давление, наши страны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ются на суверенной и независимой основе. Оказывали и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друг другу всемир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стоящие друзья и добрые сосед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항목이 이 항목이에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황에 처할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파병을 한 근거는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에 맞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와 미군과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북한군과 대적하는 상황이 온다. 조항상으로만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게 요구할 수 있죠. 야, 너네 전쟁할 때 우리가 없는 살림에 도와줬잖아. 야, 10분의 1이라도 파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죠. 파병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찰기나 뭐 큰 뭐 좋은 전투기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6.25 때랑 똑같아지잖아 지금. 크게 문제인데 봐봐요. 조항에 보면 군사적 및 기타 원조가 되어 있잖아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라도 북한 손에 쥐어줄 경우 그럼 밀가루라도 만약에 끝없이 지원해봐요. 이거는 우리로선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 날 수도 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의 최근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그 행동들을 보면 준전쟁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전쟁 직전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 전쟁하기 직전에 이제 하는 모든 일들 굉장히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놓고 보라고요. 최근에는 그 김정은이 인민군 제2군단을 방문했는데 이 2군단이 이제 황해 북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군단이 어떤 곳이냐면은 북한의 이제 중서부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군단이에요. 여기가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군단인 게 뭐냐면은 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이제 인민군이 38선을 뚫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이 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김정은이 가서 뭐 했냐면은 딱 지도를 펼쳐요. 누가 봐도 서울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기억 안 나냐고. 제일 먼저 38선 넘은 내 2군단에 왔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뭐라 지도, 여기 서울이다. 라는 건 지금 거의 반협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족이 아니라 철저히 적국이다. 그래도 서울 지도 펼치고 2군단 방문한 것은 한번 해보자.
너희들 각오가 돼 있냐라는 협박이에요, 이게요. 당연히 보라고 한 거죠. 과거에 남북 관계가 긴장했을 때 서울 지도를 펴놓고 남조선 봐라 이놈들아 했던 적도 있고, 계룡대가 있는 대전 지도를 펴놓고 포병 부대에 가서 봐라라는 경우도 있고 순서죠. 그리고 뒤에 TV로 보면 출첵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은 지금껏 안 입고 나오던 최초의 이제 원수 칭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장면에서 남과 북은 완전히 족국이다. 갈라졌다 영원히. 언제든지 남한을 침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한 장의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자는 왜 쓰신 겁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요새 치료를 좀 받느라고.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김성민 대표님께서 정말 탈북민을 위해서 또 이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지금 건강상 모자를 쓰고 계심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굉장히 은밀하고 기동성을 요하는 것이 현대전인데 서울 지도를 펴놓고 작전 지시하는 것을 버젓이 사진을 찍어서 외부에다 공개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죠. 김정은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특수전 병력이 북한을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전쟁을 실질적으로 그나마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 북한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우리 기갑부대가 휴전선 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엄청 두렵겠죠. 그러니까 야 우리 2군단 있어 여기. 우리 2군단 아직 끄덕없어. 우리가 먼저 칠 수 있어. 아무 도발도 하지 마. 라고 우리 보라고 저런 사진을 연출해서 공개를 한 거고, 자 우리가 먼저 쳐들어갈 리는 없지만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일은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북한 김정은이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질수록 한반도의 정세가 함께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2020년 김여정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장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건 거의 전쟁 때나 볼 수 있는 폭파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폭파 장면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 연락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거 6.15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한이 끝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이야. 안타깝다 진짜. 왜 저래? 어쨌든 남북 연결도로를 저렇게 양쪽에서 폭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순전히 그 상징적인 건데 뭐냐면 사실은 경의선이라는 게 이른바 식민지 시절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성하고 신의주를 잇는 선이고 분단으로 끊어진 건데 그걸 다시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해선 같은 경우에도 양양에서 원산까지 있고 그 길에 뭐냐면 금강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컸는데 다리 두 개를 이제 끊어버린 거죠. 이 바탕에 깔린 건 무슨 뭐 군사적 의미라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니 근데 김대우 씨, 우리는 매일 너희를 침략할 수 있다. 근데 도로를 끊었다. 이제 평화롭게 살려고 그러는 건가? 사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량을 끊고 도로를 끊는 건 퇴각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못 따라오게. 기뢰를 묻는 것도 그렇고. 그 뭐 삼국지에 유명한 고사 있잖아요. 장판교에서 장비가 조조군 앞에서 막 그 엄청난 자신의 대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결국은 퇴각할 때 다리를 끊고서 퇴각을 하거든요. 나는 너희를 침략하겠다. 서울 도로까지 펴놓고 다리를 끊었어. 안 가려고?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당시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양보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뚫어놓으면 사실 그러니까 남한의 군대 그 전차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네 군단도 뒤로 배치하고 개성공단 때문에 라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양보까지 한 건데 화났다 이거야. 이게 이 말이 맞는 게 두 분 말씀이 맞는 게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 MDL 부근에 콘크리트 방벽을 이렇게 크게 세워요.
그러면서 저 남조선 것들은 이제 영원히 적이다, 남이다 라고 콘크리트 방벽을 세워놓는데 그 콘크리트 방벽을 우리 군이 쫙 당겨보니까 대전차 방벽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차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벽을 세워놓은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이게 정석껏 폭파쇼를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주는지 이유가 뭐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희와 이른바 괴뢰 대한민국과는 우리는 남남이다라고 하는 지금 쇼 이벤트예요. 스스로 이제 그 다른 나름대로 독립국가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영토, 주권, 국민이 필요한데 이 영토를 또 규정짓는 게 국경이거든요. 이 군사 분계선이면 안 되잖아요. 국경이어야지 이제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약간 부가시킬까 하면서 이걸 요새화 시켜버리자. 뭐 이제 방벽을 세운다든지 아니 폭파쇼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맞겠다. 이게 여세인데 전혀 침공할 의사가 없는데 스스로 닫고 막고 여세하겠다. 이거는 북한을 정말 우리나라를 대한 한반도를 영구 분단시켜서 저들만의 왕국을 만들겠다. 그 왕국은 자신만의 왕족을 위한 체제 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여세를 들고 나왔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쇼하는 건데 사실은 김일성하고 김정일까지만 해도 이게 통일 노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한때 북한이 남한보다 잘 나가던 시절에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자주적이고 니들은 미제 식민지네. 우리가 너희들 해방시킬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다가 이게 점점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김정은에 와서는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선대 노선을.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한 민족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거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야. 누굴 겨냥한 거야? 미제, 솔천지원에서 미제를 겨냥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 선대 노선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통일 노선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두 개의 국가고 그냥 국가도 아니라 아주 그냥 극악한 적대 국가야. 이렇게 선언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들한테 먹히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제까지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데 고난의 행군까지 가면서 이게 다 통일을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주민들한테 확 처음에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걸릴 겁니다. 대한민국 주민들 우리 폭파합니다. 대한민국 주민들 우리 폭파합니다. 잘 들리시죠? 안 들릴까봐 먼지 덮었어요. 며칠 전부터 예고하고 이렇게 세게 터뜨린 거잖아. 실제로 근데 이게 그걸 직접 듣는 최북단 마을 주민들은 불안하죠. 그럼. 특히나 북한이 벙 폭파시켜서 우리 쪽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이니까 우리 쪽으로 파편이 좀 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대응 살기로 했어요. 바바바방. 그러니까 또 북한이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뭐를 했냐면 연평도를 향해서 해안 포문을 열었습니다. 연평도에서 한 12km 떨어진 강령군의 개머리 해안에 있는 해안포 포문을 활짝 개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포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어떤 위협을 북한이 저렇게 대놓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접경 지역의 긴장감은 현재까지 최고 수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사실 이력 씨하고 이혁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황해도 접경 지역에 계셨잖아요. 그 북한에서 이 접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어때요 분위기가 이런? 이 포소리 나고 막 이러면은 솔직히 주민들은 조금 반가워하는 분위기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왜요? 전쟁이 일어나서 각 전쟁이 일어나서 어차피 대한민국이 이길 거니까 통일되면 좋은 거잖아요. 연평도 포격할 때 우리 만세 불렀어요. 바다 어민들. 철수하라. 전쟁 났다 철수하라 하는데 아니 뭐 철수나 쟤는 조개 캐자 하면서 만세하며 빨리 전쟁이 일어나서 통일되면 좋으니까 뭐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달았어요.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남북 둘 중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요. 둘 중에 누가 얘기든 그냥 터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어릴 때 막 무서워했어요. 이제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정세가 긴장하면 진짜 하늘에다 대고 막 빌면서 이러다 아버지 전쟁 나서 전쟁 나가면 평생 못 보는 거 아니야? 막 엄청 떨었어요, 어릴 때. 집안이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집안이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무서워하죠. 공포에 질리죠. 솔직히 사회적 분위기가 뭐 준전시야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면은 저도 그냥 덩달아서 겁이 먼저 나긴 했거든요. 좀 불안한 생각 먼저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 이무시각에 이런 포사기 훈련을 하다가 어디에서 사고로 이 마을 주민이 뭐 다치거나 이런다고 그래서 인권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은 국가라서요. 이게 문제가 또 안 되거든요. 제가 들은 소리지만은 그 인근에 그 어떤 할아버지도 그 산에 나무하러 들어갔다가 거기 포격에 맞은 그 돌멩이가 날라와서
뭐 잔등을 때렸대요. 그래서 척추가 나갔다고 하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고 했었는데 전혀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죠. 사실 이게 황해도 분들이 이렇게 세 분이나 앉아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야말로 전방에 사시는 분들인데요. 이쪽 분들 의견을 듣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싱싱하게 산채로 이렇게. 지금까지 주름제로 들은 거였어요.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삶의 어떤 고통이 극심해지면 사실은 어떤 전기가 필요하니까 야, 뭐 전쟁에 나야지 뭐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고 답답한 문제인 게 어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철학이라든지 어떤 통치의 여러 가지 어떤 태도들이 있는데 이게 일관성도 없고 사실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그냥 오늘 당장 급한 불들 끄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기 남북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폭파음을 들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의 어떤 폭파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차근차근 남북 단절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 2월에는 온전한 모습이었던 통일다리 옆 경의선 철교가 9월 말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각형의 점선 형태만 보이죠. 저 말인즉슨 북한이 상판을 교각 상판을 뜯어내는 공사를 하면서 이제 기둥만 남아서 점점점점점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주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도로 역시 지뢰를 겹겹이 매설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놔서 지뢰 밭이 된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고요. 동해선 쪽에서도 도로에 지뢰를 심고 흙을 덮어가지고 지뢰 지대를 만든 것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철책선이라고 하던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북중 국경 지역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일단 그 국경을 통해서 탈북자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북중 국경이 강화됐다는 건데 그 수준으로 지금 DMZ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경 지역 보면 과거에 함정을 파고 대못을 박아서 거기에 이제 지나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상처를 받도록까지 해놨습니다. 그 후에 최근에 지뢰를 했던 자료를 직접 탈북자들이 뭐 자료를 가져와서 공개하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요. 철조망도 그 긴 구역에 철조망 다 쳤고요. 이런 작업을 김정은이 집권에서부터 10여 년 동안 했는데 이걸 축소해서 표적선 지역에 꼽아놓는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철책선도 국경과 같이 통제되지 않나 뭐 이렇게 간추할 수 있겠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지금 봐야 이게 국경 지역 차단하고요. 예, 휴전선 쪽까지 해서 대전차 이제 못 들어오는 장벽까지 세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냥 고립이잖아요. 아니 뭐 방금 우리 김성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책선까지는 뭐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콘크리트 방벽을 만든다? 나라 망해요 이거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일례가 뭐가 있냐면 2016년도 그 미국 대선 때 그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멕시코 장벽을 설치한다 이거거든요. 맞아요. 못 지었어요 이거. 막상 공사 들어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 구간만 상징적으로 그 장벽을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요것만 사진 찍어서 공개를 하고 진짜로 이럴 정도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북한도 망할 작정이 아니면 못 지어요 이거. 이게 진짜로 뉴스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군사분계선 전체를 또 그 장벽화를 시키려면 20년 동안 1조 9천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아니 이거 하다가 국민들 봉기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거는 꼭 다 봉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판에 대부분 동원되는 분들이 다 생활 수준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돈 좀 있는 분들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번 건설판에 동원되면은 첫 번째 사고, 안전사고, 첫째 거기에 나고 질병 이런 데서 많이 나고 주민들 불만이 가장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탈북할 수 못하게 다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여기에도 분명 북한 내부에서 뭐 젊은 층이나 이런 노력 동원들을 해서 이제 이 건설을 할 건 분명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불만은 있어도 그걸 절대 표출 못 하죠. 저도 거기 살 때 이런 노력 동원에 수없이 불러다녔거든요. 이 작업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끝내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지, 8시간 주야간. 노동자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야간. 주간 야간 막 들어가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피곤하니까 피로 때문에 이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 또 뭐 일하다가 뭐 망치로 손을 찍는 사고,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돈으로 농사 짓는 진짜 저수지나 댐 만들어주거나 해봐. 이거 얼마나 잘 살까? 1조 5천억이면. 아니 그렇게 되면 인민들이 잘 살잖아요. 잘 살면 잡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저는 제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일을 해봤는데 직접 모시고 가가지고 공사하는 거 봤는데 아니 끌고 가진 않았고 모시고 갔습니다. 혹시 저런 씨 양손에 채찍을 들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니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모시고 갔어요. 네, 모시고 가서 이제 공사하는 걸 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뭐 다 손으로 하거든요. 여기는 네.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년 동안 북한에서 만약 그걸 하갔다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 갖다 동원은 안 시킬 것 같아요. 주민들 동원시키면 다 옵니다. 그래서 군인들 갖다가 이제 공사할 것 같은데. 아, 군인들이. 네, 군인들 갖다가 이제 공사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이 북한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제 공사하잖아요. 난리가 아닙니다. 먹을 것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이제 하는 것도 저희는 이제 그분들 모시고 왔기 때문에 공급을 해줬는데 밥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보이부 아니고 다른 데서 왔잖아요. 그럼 공급을 못 해줘요. 카다 말고 다 도망쳐요. 없어지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일을 안 하고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도망을 오고 하는 일이 생기냐면 아니 먹을 거 안 주지 고생시키지 너무 엄청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한 달 약속하고 갔지만 한 달 채우질 않아요. 다 도망가요. 공사를 지휘하는 주최 측이 어딘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돈이 많은 데인가 돈이 없는 데인가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돈이 없는 데는 어디고 돈이 있는 없는 데는 데는 다 뛰어요. 일반 이제 그 기업 기업소. 있는 그 데는. 공공기관. 돈 있는 데는 이제 보안, 보위, 뭐 검찰 이런 그쵸. 쪽에 사법기관. 그렇죠.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겠죠. 그 사법기관들은 삥을 뜯어가지고서라도 주민들에게 삥을 뜯어서라도 그걸 후방 물자를 보장해 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반 뭐 사회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그런 게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니들 제정된 기한 내에 이거 완공해. 이만 주면 끝나는데 이걸 보장하려니까 그냥 고생만 하는 거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국가의 망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거든요. 네,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백성들 또 인민들의 어떤 그 이탈 현상들이 생기고 이제 그게 이제 조직화되면서 이제 봉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